시작하겠습니다. 김태효 차장님. 네, 김태효 차장님 뉴라이트세요? 아닙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선언 100명 선언자 PPT 좀 보여주세요. 여기 김태효 차장님 이름 올리신 거 맞죠? 그때는요. 올리신 거 맞죠? 네, 이름은 올리라 그랬습니다만은 참석하거나 그 이후에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뉴라이트 백인 선언 지식인 선언에 올리신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는 같이. 근데 왜 이름이 지금은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아니세요? 그 이후에 활동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라는 게 부끄러우세요 지금? 뉴라이트라고 제가 그때 이름을 쓴 것은 네.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서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 되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름을 쓰라 그랬다. 그러면 뉴라이트는 지금 어떤 말로 쓰입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 몰라요? 네, 세상에 이 정부는 굉장히 재밌는 게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다 정부에 갖다 쓰면서 아무도 본인이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부끄러운 호칭입니까? 뉴라이트의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재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가 본인이 생각하는 뉴라이트 개념은 뭡니까? 지금도 같습니다. 혁신적인 깨끗한 우파입니다. 아 지금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분들 데려다 쓰는 분들 혁신적인 젊은 우파다 이런 분들 데려다 쓰는 거예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닙니다만 예. 뉴라이트를 생각하고 인사를 하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그러면 뉴라이트는 세상에 없는데 허상을 두고 국민들이 야당들이 뉴라이트 비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 차장님은 지금 말대로라면 논리적 연관성 속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시겠네요? 세상에 뉴라이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뉴라이트가 많이 악용되었고 정치권에서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악용했습니까? 그것은 알아서 판단을 알아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요? 국민의힘입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입니까?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민의힘도 뉴라이트를 악용하고 계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서운하실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 궁금해갖고 논문을 찾아봤는데 아까 논문에서 그런 말을 쓴 적 없다라고 하는데 PPT 좀 보여주세요. 자 일본이 한반도 2006년 한일 관계가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뭐 이런 논문 쓰셨는데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해서 유사 사태 개입 주장하셨어요. 이 개입이 뭡니까? 일본의 미국에 대한 후방 지원입니다. 후방 지원이다. 네. 자 자위대가 주권 국가로서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죠? 논문에서.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두 기술하고 번째,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찬반이 있는 소위 보통 국가화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일본의 평화 세력들은 이 보통 국가화를 다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의 일부 극우 정치인들 아베, 기시다 등이 얘기하는 보통 국가화, 교전할 수 있는 나라를 김태효 차장님이 2006년부터 주장을 하셨어요. 자, 조선일보 2015년 칼럼 여기에 일본의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의 마음을 단순하게 축약하면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뉴라이트 백인 지식인 선언에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렸다가 지금은 뉴라이트라고 말도 하지 못하는 분, 그리고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중요한 역사기관이나 안보기관에 중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이 또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4명의 안보실장이 바뀌면서도 안보실 차장으로서 단 한 번도 자리를 바꾸지 않는 분, 그래서 실질적 안보실장이라고 평가받는 김태효 차장이 대통령을 위하신다면, 대통령을 이렇게 정부적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을 걱정하신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거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 물러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 자, 다음 PPT 하나 보겠습니다. 자, 한일 기본조약 제2조입니다. 한일 기본조약 제2조 뭐라고 써 있느냐? 1965년에 맺은 거죠.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여기서 이미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저것이 어떤 문건인지를 제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1906 안보실 차장이 이 문건을 몰라요? 한일 기본조약 1965년 네. 본인 국제정치학자 아니세요? 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제2조입니다. 몰라요? 저게 뭔지? 여기 이미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 네. 다음 PPT 보시죠. 이 이미 무효를 한국 정부는 1900년대나 1910년부터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1945년 항복 때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구한 전통을 가진 논쟁입니다. 그때 잘 아시겠지만 무합의의 합의, 불합의의 합의라고 해서 각자 한국 정부는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일본 정부는 1945년부터 무효라고 해석을 하죠. 1945년부터 일본 정부는 무효라고 해석을 하니까 이전에 한국 불법 강점을 전부 다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조선반도 노동자로서 그저 일본 같은 나라에 어디에 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신다고요? 어떤 문서인지도 몰라요? 저는 대한제국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부터 우리가 주장해온 을사조약의 무효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고 국제법적으로 힘이 강했을 시절에 일방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그 해석은 그 당시대로 또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대로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그 당시대로? 자, 이 해석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요. 한국 대법원은 불법 강점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강제징용 대상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태호 차장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끄집어내는 거죠. 왜? 일본 정부의 1945년부터 무효라는 그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왜 제3자 변제안이 끄집어 나왔습니까?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일본 측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와 박정희 정부도 똑같은 해석을 내려서 자체적으로 국가 예산을 들여서 강제징용 배상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법부의 판결은 잘못된 판결입니까? 한국 사법부 판결은 1965년 이미 무효 이것이 당초부터 무효라고 하는 해석에 입각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어요. 사법부의 이 판결을 김태호 차장과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존중해야겠기에 거기에 해당하는 제3해법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제3해법을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이게 뭐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네. 존중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3해법을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십니까? 네, 신장식 의원님, 네, 정리해 주시고 보충 질의 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중이란 말을 그렇게 사용하세요? 윤석열 정부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봐도 돈이 된다. 뉴스가 곧 돈이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 미국 대선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잠깐의 이슈로 끝낼 게 아니라 이 뉴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3월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앞으로 AI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전력난이 점점 심화될 거다. 전력과 관련한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는 어디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고 방식을 배워야 하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따라해야 합니다. 부자들의 눈으로 봤을 땐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한테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AI와 관련한 종목들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아직 오르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은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한 종목,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4월 초에 문자로 대원전선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주가가 40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국의 대선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해리스가 당선되거나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거나 둘 중 하나의 확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누가 당선되건 간에 반드시 오를 만한 종목이나 회사는 없을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미리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바로 공통된 공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이슈를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4997-3948로 대박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국 대선과 관련한 종목 중에 앞으로 누가 되던 상관없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슈를 돈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직접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무료로 종목 받으실 수 있게 제 전화번호 010-4997-3948번호로 지난번처럼 대박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로 급등할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결론은 문자 보내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다른 분들처럼 수익인증 사진 하나씩 보내주시고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이 비공개 종목 반드시 잡아가셔야 한다 당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